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е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국정의 주요 이슈나 국가적인 현안을 놓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국가 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올해는 우리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한 지 지금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마침 지난해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보기 드문 중앙집권 체제입니다. 어느 외국 학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을 두고 중앙 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체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 또 분권의 강화는 자치라는 민주주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가야 한 방향이라고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 집권 체제를 하루아침에 분권화시키기는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선과 논단의 주제는 지방자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의 위원장 맡고 계신 김순훈 위원장입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강의해 오셨고요. 현재 이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김순훈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상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또 여기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 우리 입법조사처의 하혜영 입법조사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 조사관은 지금 지방자치 쪽 분야를 담당하고 본인도 이쪽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하혜영 박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머지 토론은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채팅창에다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훈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오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논의되는 자치분권 또는 균형 발전이 제가 받는 느낌에는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주목을 받는 이슈가 아니었는데 국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이렇게 인식도 해주시고 또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한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전략으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그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미국의 연방제를 두고는 굉장히 분권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미국의 연방제가 태생된 동기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었다는 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미국이 1776년 독립하는데 그때 독립할 때는 아티클스 오브 컨페더레이션 연합조항이라고 해서 거의 독립국가에 가까운 13개 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든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조지 워싱턴이 군대를 징집하면 각 주정부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위기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보다 강력한 중앙 정부의 연방 정부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독일이고 그다음에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가 19세기 말에 지방자치, 특히 단체자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때의 단체자치라는 개념은 연방제에 가깝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보다 강력한 중앙 정부를 만들어서 그 중앙 정부를 가지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사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이 단체 자치를 1991년도에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때는
60년대, 70년대 또는 훨씬 그 이전부터의 중앙집권 전통을 자치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분권적 내용이 더 강한 그 내적 뜻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가 쓰더라도 그 용어가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 써있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그렇게 오래 국정과제로 논의된 적이 그게 역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8년도에 우리가 재헌헌법을 만들 때 지방자치가 최초로 도입이 됐고, 그 헌법에 의해서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지만 선거는 1952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년부터 60년대까지 한 9년 동안 하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가 되고, 또 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 그야말로 아주 초고효율의 중앙집권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치분권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주장되게 되고, 특히 1990년 9월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13일간에 거친 단식을 거쳐서 제도화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균형 발전은 70년대, 80년대 산업화에 성공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가 최초 논의가 돼서 72년도가 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최초로 균형 발전에 관한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1982년도에 수도권 정비법을 통해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단계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속에 12개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대 중에 10개가요. 네, 그렇습니다. 10%가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5개가 자치분권과 관련된 이슈고 7개가 균형 발전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5개에 해당되는 게 권력구조 개편 차원에서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일괄이양법이라는 용어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일괄이양에 따른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 그다음에 세종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모형 개발, 그다음에 교육자치의 활성화, 이렇게 5가지가 자치분권 관련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 토론의 요지는 지역 정책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좀 이제까지 쭉 되어 왔고, 요 논의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견해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충설입니다. 자치분권이 추진하는 이념과 균형 발전이 추진하는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서로 당충돼서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상호 조화술입니다. 이 두 정책은 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정책은 동시에 추진해 좋겠다 하는데, 주로 지역에 계시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운동을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띠를 메고 계시는데, 그 띠에 보시면 대개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 조화설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저는 전략적 조화설이라고 하는데, 2개의 정책이 상이한 특성은 갖고 있지만 두 정책을 잘 적절하게 조화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왜 그러냐면, 자치분권이라는 정책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행정을 넘기는 행정적 차원의 것이 하나, 두 번째는 재정 관련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뭐 과세자치권을 준다든지 세출 자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이전 재원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이런 재정분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특히 균형 발전을 보시면 대개는 재원을 좀 넉넉한 지역에서 걷어다가 좀 발전이 더딘 지역에 도와주는 시스템이라 주로 재정 지원 또는 사업 지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책이 좀 다르면서도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특히 재정분권 관련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상당히 유사하다, 공통용 특징은 많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까 제가 12개의 국정과제가 자치분권 균형발전이고 구체계가 5개고, 특히 자치분권위원회는 5개의 국정과제를 33개의 과제로 이걸 세분화해서 만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2018년도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33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몰두해 왔고요. 지금 단계에서 본다면 한 목표의 한 90%는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여러분들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그 제도의 기본 취지는 우리 환경 영향 평가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이 적정한지, 또는 국가의 지도 감독이 적절한지, 또는 국가에서 만든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법령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관련 부처가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3,266건의 법령이 심의가 돼서 131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서 사전적으로 자치분권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작년입니다. 2020년 1월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일괄이양이라고 하는 일괄법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 사무를 해왔는데 대개 보통 단위사무가 개발이 되면 그 단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시기대를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양 사무가 보통 때는 많을 때는 한 1,000개, 뭐 500개 이렇게 되니까 이양 대상 사무를 한 개의 단일 법률 안에 담아서 꼭 일괄법이 되겠죠. 이걸 좀 처리하는 방식을 국회 계속 요청해 왔으나 국회는 상임위원회 방식이기 때문에 일괄법을 접수하지 못한다 하는 오다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일괄법을 국회가 수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괄법이라는 법 형식이 국회의 새로운 입법 방식이 됐다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네.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지난주가 되었습니다. 제 2차 일괄이양법을 본회의가 의결해서 아마 수개월 내에 아마 국회에 다시 접수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 전부 개정입니다. 작년에 12월 9일 날 아주 의미 있는 법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이고 하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 전부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자치분권의 가장 기본 골격을 갖고 있는 법률이고 그 기본 교육을 서포팅하고 있는 주로 이론을 대변하는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주권론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해서 국민주권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국민주권에 기초한 헌법 이론은 대개 중앙집권을 서포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자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주민주권 개념을 만들어서 요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전부 개정안에 다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국정협력적 국정거버넌스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국정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이제는 종전의 지도감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정의 협력자라 이런 내용이 지방자치법 안에 다 녹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해야 한다. 협력 파트너라는 거죠. 그다음에 종전의 지방자치법에는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 감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도 감독이라는 말은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도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용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의 중요한 내용이고 요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치경찰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7월 1일 날 출범한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은 국가 지방의 협력적 모델 하에 단일 조직 하에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이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앙과 지방이 협력을 하고 그러면 논의의 장이 필요한데 이 논의의 장을 제도적으로 서포팅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 날 국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는 법을 입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관계장관, 그다음에 지방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자치분권에 관한 논의를 국정과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재정분권인데요.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의 자치분권 역사 속에 재정분권하겠다는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 4%, 20년도에 6%, 그래서 지방소비세 10%를 달성을 했고요. 그 10%의 금액은 연간 한 8.5조 원 정도에 되는 규모고 이거를 부가가치세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한 100조 원 정도의 지방세를 확충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 2단계 재정권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 지금 각 부처 간에 의견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이 잘 조정이 되면 아마 조만간에 제 2단계 재정권과 관련 사항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공표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분권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상당히 많이 성취됐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자치분권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몇 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이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니까 비대면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송동현님, 홍수진님, 이상걸님에서 특별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사처에서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관련 분야 다른 외부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긴 설명보다는 질문 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질문 전달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여러 설명을 주셨는데 자치가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방향이고 또 현재의 이제 중앙 집권으로 발전했던 국가 전략에 비해서 이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공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은 이유가 구조화되어 있는 중앙 집권의 전통 때문인지 아니면은 말은 분권을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중앙 집권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인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순원 위원장님? 저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 역사는 고려 광종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1000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현대사에 들어와서 특히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막 보다도 강화된 중앙 집권 체제였고요. 그런 오랜 전통과 역사가 우리 인식 속에도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용어인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용어가 있듯이 그런 게 고착된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사람의 사고 방식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돼 있고 이미 이렇게 고착이 됐고 또 그런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는 일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또 이제 특히 저희들이 논의하다 보면 주로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많이 논의하게 되는데 이미 이 시스템으로 이 고착된 상황을 벽기는 일이 바꿔야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았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에 이런 성과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그 국민, 주민 이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반영했을 때는 중앙 사회, 서울, 수도권, 중앙 권력 이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여전히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또 드린 이유는 최근에 부동산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됐는데 이 역시 중앙 집권과 우리 사회의 불균등 또는 불균형 발전도 맞물려 있는데 이게 자치분권이 제대로 된다면은 이 문제 상당히 완화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 요 자치분권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G7에 버금가는 선진국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대부분이 자치분권을 잘하는 나라거든요. 또 그 나라의 내부 구조를 보면 자치분권의 우호적인 그룹들이 대개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정당이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툴로 보는 거죠. 작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툴인 거죠. 중앙정부 지방 권력을 나누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보 정당들이 자치분권에 우호적이고 보수 정당이 조금 비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과제가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혁신 과제로 이게 인식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모든 사람과 뭐가 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혁신하는 차원에서 저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슈가 주요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게 혁신 과제고 그래서 진보 정당들이 보다도 자치분권에 좀 우호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일반 그 시청자들은 제가 이 말하면 놀릴 수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방 정부가 아니라 국가에 소속돼 있는 공법 법인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상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 왜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유사한 용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지방 공공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예. 그 밖에의 G7 국가는 다 지방 정부, 로컬 가버먼트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연방 국가 형태까지 분권화시킨다라고 얘기하면은 용어들도 자치단체보다는 거의 지방 정부로 쓰는 게 일상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분권이 2018년도에 예.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라고 용어를 표기했고요. 실제 현재 헌법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에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못하지만 뭐 강학상이나 기타의 모든 대화 속에는 전 지방정부도 거의 일반화되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2.0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게 기존에 해왔던 91년 다시 부활됐던 지방자치 지금 올해 30주년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만큼 역사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새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정도로 누적됐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 바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새로운 요건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91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를 우리 지방자치 1.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때 지방자치의 주체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대개 주어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규정으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지금 이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새로운 주체가 주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또 요건이 완화됐고 또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고 또 기타 지방의회나 집행부와 같은 대기구들은 반드시 주민에 대한 청구가 강화됐고 그래서 주민 중심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었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은 실제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역의 주민들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드리고 있고 홍보를 네. 하는 쪽이다. 네. 예. 아무래도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새롭게 주목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간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자치분권 2.0이라고 얘기할 때 지난 연말에 개정됐던 지방자치법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 기관 유형, 기관 구성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는 중앙 정부의 우리의 권력 분립 체제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제 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고 이런 관계인데 중앙 정부 형태 지금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물론 지금 후속 법이 좀 제정이 돼야겠습니다만은 네. 다양하게 된다. 그럼 어떤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기관 구성을 구성할 때 단체장도 선출하고 지방의원 선출하는 우리 통상 기관 분리형의 단일 형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이제 권력 분립형 대통령제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 상황이 다 지역마다 다를 거를 전제로 이제 기관 통합형이라고 해서 단체장 선거는 하지 않고 의원들만 선거를 하고 의회 내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행정전문가를 책임 행정관을 하나 모시는 거죠. 뭐 그런 제도도 도입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게 내각제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김순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형태에서 좀 어떤 것을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무슨 그 자치단체마다 조금 새로운 특성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건들이 크게 한 세 가지 모형이 지금 논의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요. 예.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기관 분류는 이제 원래 있던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권한 분산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흔히 제왕적 단체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이 다 집중돼 있으니까 이걸 좀 분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과 부시장의 권한을 세분화한다든지 또는 집행부 내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다수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등등을 도입을 해서 시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 선거를 따로 하지 않고 의원만 뽑아서 의전적 권한만을 갖는 단체장과 또는 행정전문가를 모시는 뭐 이런 제도도 선택직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지 중에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네. 뭐 어느 시도 단위에서 제일 먼저 지금 출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도 단위보다는 기초 단위에서 오히려 시군구가 먼저 신청하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데 예. 아마 시군구가 더 먼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농산어촌 지역으로는 인구가 극히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인구가 좀 감소하는 지역은 아하. 새로운 형태의 한번 기관 구성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예. 정말 그렇겠군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기계적으로 지금처럼 할 필요가 없고 지역 사정에 그렇습니다. 맞는 형태로 지역 지방, 정치 상황에 따라서. 네,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의견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하영 조사관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네, 저는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작년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위원장님께서 또 지방의회 전문가셔서 제가 평소에도 많은 또 논문들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부 개정안 그 지방자치법에는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계속 수관 사업했던 인사권 독립이 규정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광역 또 기초 모두 인사권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지방의회지만은 일부의 그 인사권만 위임이 됐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사권이 독립되는데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광역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7명인 분 이런 지역이 한 55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의 직원분들도 좀 숫자가 적어서 인사 적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우려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년에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또 해결이라든지 또 좋은 올바른 방향이 있으시면 또 위원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하 박사님이 지금 주신 질문은 아까 우리 모두 토론에 우리 자치분권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가장 지방자치에 소극적이었던 부서가 당시 내무부입니다. 왜 내무부냐 하면 당시 내무부 고위 관료들이 지방의 군수시장, 도지사를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꾸면 그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그 소극적 형태가 어떻게 났냐면 91년도 부활할 때는 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지방의원만 뽑았던 게 91년도고 단체장은 이제 95년도부터 하거든요. 근데 91년도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하면서 지방의회에 관련된 인사권을 다 임명직 단체장한테 줬습니다. 그 제도가 30년 동안 한 번 바뀌지 않다가 이제 지난해에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에 바뀌었던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이신데 사실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는 사실은 광역의회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기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아마 지금 하 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 단위가 작게는 뭐 한 10명도 안 되는 사무기구고 뭐 100만이 넘는 도시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인사권 독립이 안 됐고 그다음에 빠졌던 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그걸 확대해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인사권 하면 인사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신기 채용부터 전보, 교육, 징계 뭐 이런 다양한 권한들이 있는데 뭐 광역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가지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할 필요가 과연 있겠냐. 그 말은 인사권의 일부는 집행부의 단체장한테 위임해서
만약 적당한 위임과 적당한 범위 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규 채용, 아마 기초의회 신규 채용은 아마 몇 년 만에 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할 때는 뭐 집행부역의 새로운 사람을 공개 경영을 통해서 채용해 주자 하면 위임하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 중장기적으로는 의회 직렬을 신설하게 될 때 저는 의회 감사 직렬도 신설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내에 자체 감사 기구가 있는데 그 자체 감사 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감사 인력을 의회에 배속시켜서 지금 있는 의사 의안 담당자와 감사를 서로 더 인원을 좀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치구가 다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아마 인사제대로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는 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잘 고려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의회는 두 가지 성격의 지금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정책 정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일반은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뭐 집행부의 인사권을 위임해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책 전문 썸을 지닌 분들이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이쪽 정책적으로 서포트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뭐 이렇게 이혼하는 방안도 뭐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관심들이 많은 분야에서 그런지 뭐 질문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우리 내부의 정승환 기획관리관 질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획관으로 온지 신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질문을 주셔서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방 소비세 인상 등 그동안의 재정 분권을 추진했지만 2000년 지방의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가 오히려 19년보다 낮아진 저조하게 됐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에 대한 지적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까? 김선원 위원장님. 아마 지방 재정 자립도가 조금 낮아진 걸로 저도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 과제 지금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그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매칭을 대응 자금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응 자금에 하는 재정적 부담이 커진 거죠. 막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재정 분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추진했던 방향은 국세 지방세율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포션을 자꾸 늦춰주려고 했던 이유가 재정 자립도를 좀 높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방안은 예를 들면 뭐 이전 재원을 넓혀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전 재원을 넓혀주면 재정 자주도는 좀 높아지지만 또 자립도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어서 재정 자립도를 높아주는 차원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관련돼 있습니다만 원래 순차적으로 서론 결론, 본론 결론 비슷하게 뭐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서 상관없이 그냥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 또는 자치 강화 관련해 가지고 헌법 사항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조항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헌법 내용에 개헌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자치 분권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저는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헌법 제1조에 보시면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2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저 3항 정도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서 분권이 안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치분권 헌법이 되면 자치분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이제 위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국회가 이제 법률 심사할 때도 이게 자치분권 정신의 이념에 부합되느냐 아느냐를 검토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저는 제도적으로 자치분권 가는 데는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분하고 같게 돼 있는데, 현재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그 형사벌을 처벌할 수가 없죠. 조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000만 원의 과태료는 가능해도 10만 원의 벌금은 불가능합니다. 조례로. 그래서 재형 법정주의, 과세 법률주의, 재산권 제한 법률주의를 좀 완화해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로도 일정한 과세권의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또는 일정한 벌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자치권이 좀 기본권으로 기본권 조항에서 다뤘으면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용어로 지방정부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17개 시도 또는 향후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면 지역 대표형 상원제도도 이참에 한번 같이 자치분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상원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금 자치법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분도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했다가 그게 그렇습니다. 되려면 이제 헌법 사항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대체해서 나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가동 가능성 있나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거 법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시킬 가능성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대통령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중앙정부협력회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영 조사관 추가 질문 주세요. 네, 그 방금 이제 개헌하실 때 자치분권 헌법 관련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법을 만들 때 또 지방자치 어긋나지 않은 이런 법률들을 만들었으면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 제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자치분권 영역 평가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현재 이제 2년 동안 그 지났었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실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국회에서도 각종 이제 입법 역량 분석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의미 있게 저도 의미 있게 보는 이런 제도인데요. 현재 이 제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고요. 평가의 대상도 사실은 이제 정부 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범위라든지 뭐 이런 실효성이 조금 낮다라는 한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또 해안이 있으신지 또 위원장님께 또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 자치분권 협의제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제 사실은 그 우리 환경분야로 따지면 우리 환경영향평가제하고 유사한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에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발의한 법령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하는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 관련된 법률안을 지금 의원 발의로 지금 됐다고 말씀드렸고, 뭐 비슷한 프로세스상에서는 아마 스스로 우리 행정부가 그 커멘트 내기보다는 국회 내 시스템으로 이게 자치분권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좀 유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심의 대상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지도 감독 과연 규정을 넣는다면 그 지도 감독이 적정한지 또 사무 배분에 관한 사항이 적정한지 막 이런다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기존에 있는 중앙 집권 시스템에 되어 있는 제도로 우리가 뭐 이양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향후에 만들어질 법령도 사전에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것도 저는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재정에 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지금 뭐 국세와 지방세 비중 관련 문제에다가 또 김준 우리 내부의 우리 김준 사회실장의 질문은 지방의 경우는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그렇지 않은 열악한 조건 등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전에 현재 국세 지방세 비중이 한 75대 25쯤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76대 한 24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그쯤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지방세 비중을 지금 높이는 추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지방세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항상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지역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수 있다. 네, 네. 예컨대 지금 국세가 있을 경우에는 교부세 비중이 클 수가 있는데 간다면은 경제 환경이 열악한 지역, 조세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의 경우는
오히려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역인데 어떻게 지금 조화롭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지난 10% 지방 소비세를 도입할 때도 예, 그 배분 방식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1대 2대 3 대도시와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분을 1대 2대 3으로 해서 비수도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공식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이번 지방 소비세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형 몰도 많기 때문에 또 그 수도권에서 거둔 중에서는 또 상생발전기금에도 별도의 돈을 또 출연을 받아서 또 그걸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또는 수평적 재정조정을 통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부익부 빈익빈 되지 않도록 그걸 예방하는 차원의 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자치단체가 우리 국가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세로 지방 정부 내의 인건비를 충당이 못하는데도 한 지방자치단체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자치단체들에서는 지방 자치의 차원보다는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조금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논의 전에 예.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 상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주로 이제 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들은 어떤 자치 권한보다는 오히려 재정적 지원이 더 먼저 소중하다, 먼저 급하다 하는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나요? 마침 여기 우리 유영아님이 2단계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요? 2단계 재정분권이 언제쯤 발표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제 1단계 재정분권이 끝나고 자치분권위원회는 한 제 2단계 재정분권 TF를 한 9개월 동안 작동을 해서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그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에 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안을 중심으로 각 관련 부처가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 의견 조율의 마지막 그 단계에 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7월 말 8월 초순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에게 제 2단계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2단계에 담아 있는 방향과 내용은 1단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방세를 높이는 그런 차원의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관련 질문인데요. 권태현 실장이 관련 질문인데 역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월 26일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는데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지금 기재부 최근 발표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혜경님의 의견 중에서요 환경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사무 지방이양 관련했을 때 오히려 지방이양해서 했더니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 네. 사무 이양에 이렇게 지방 이양의 기준이 어떤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 자치분권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단계에서는 그 비대진 중앙 정부의 권력을 이제 지역으로 권한을 넘겨주는 게 현재는 방향입니다. 또 저희들은 어느 순간이 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한때는 지방 정부도 잘해서 지방 정부에 줬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중앙으로 다시 올라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지금 환경 분야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그 통제라든지 이걸 좀 느슨하게 할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꼭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다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1960년대에 강화 초과 조례라는 것을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지방 정부가 만드는 조례가 중앙 정부 법령보다 더 엄격해서
지역의 환경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 정부도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향후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때는 그 사항은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균형 발전 관련해서 또 단골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특히 교육, 대학들의 지금 이제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제가 보니까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228개 시군 단위 중에 105개가 되더라고요. 46% 가량이 됐는데. 네. 지금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의 위기도에 관련이 있는데 지방 대학 이 상황 여러 가지 경쟁력 상태로 두는 방향이 맞는 건지 뭔가 살리기 위해서 지원 대책이 필요한지 지원한다면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조인식님의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 굉장히 좋은 걸 하셨는데요. 또 학교 교수님 출신이시니까 더구나. 예.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더욱더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저는 지방 소멸,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희 위원회는 주로 그러면 지방 소멸이든 지방 인구 감소를 가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겠냐 하는데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고 있고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특정 지역의 인구가 감소를 하면 특히 지방 레벨에서 시군구가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시도가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시군구 몇 개가 연합을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게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또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을 했는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제도는 앞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행정사무를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하나의 시군이 대응을 해왔다면 이제는 인접하고 있는 이 두세 개의 시군이 힘을 합해서 대응할 수 있으니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도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지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니까 인구 소멸에 관련돼서는 지금 각 부처마다 인구 소멸 대응하는 정책들과 자금들이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메뉴 형식으로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이 형식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깔때기를 받쳐서 통합된 기금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금 구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보다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는 고민하고 있는 제도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고민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또 이제 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이 또 있고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발언이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교육계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질문도 또 드렸던 거고요.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단위 관련해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치체 단위 행정구역 재편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때 이명박 정부 때는 50개 내지 70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인데 여전히 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근원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조선 시대에 우리 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우리가 팔도였는데요. 지금은 남한만 17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이 굉장히 우리가 세분화됐다는 걸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팽창할 때 시대에는 분리되어 있던 게 나름의 이런 타당성은 있지만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잘 연합 또는 협력 통합하는 게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대구 경북 통합 논의에서 보다시피 한번 나눠 놓으면 제도의 경로 오정성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또 이 분리에 따라서 이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구 경북 또는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이 필요하다면 과정적 절차로서 기존의 시도 위에 우산과 같은 큰 통합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 통합 조직 이름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도가 하고 있던 일 중에 일부는 특별자치단체로 올려주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또 중앙정부로 또 새로운 권한을 받아서 통합에 버금나는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고요. 메가시티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는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메가시티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아마 내일이죠.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추진단이 지금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추진단만 구성원 되면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저는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받지 않겠나 생각되고, 여기에 대응해서 중앙정부도 지금 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국토부, 기재부, 산자부, 근데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가시티 지원 TF가 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쯤이 되면 행재정 사원의 특별한 지원 방안들이 거기에 더해지면 추진단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추진단의 활동이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또 제가 그 메가시티 관련 질문을 드린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요. 현재 그 세종시 이전 관련 문제가 물론 국회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 질문에도 들어 있긴 한데, 그게 세종특별시의 구성이 서울 특히 수도권의 과밀 해소의 효과는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광역화의 그런 특성을 좀 본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했을 때 현재는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은 메가시티 정도의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네네. 부울경에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들 호남권 문제라든가 강원 이런 지역들의 경우 또 다른 대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건 부산, 울산, 경남인데요. 또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에 더해 대구, 경북 지사님까지 모여서 아마 영남권 발전 협의회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 정도는 뭐 감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혹시 부울경이 속도를 내면 저는 뭐 영남권 발전 협의회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어떤 특지역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면 저는 지금 우리 김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호남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그런 또 대응 조직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세정권에 대응해서 새로운 발전 주체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또 아래로부터의 추진력의 힘을 더해지면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가 발전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로서 중앙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청력을 좀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얘기로 지금 한경성님의 질문인데요. 국회 직원입니다. 국회 직원으로서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국회 세종시전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세종시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저는 세종시 이제 그 당시에 행정수도였었죠. 예. 저는 행정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도 보내고 또 지지도 하고 했던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라는 어려움이 한 번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또 상당히 있어서 사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 행정수도의 원래 계획에 또 두 차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과정이 없더라면 지금부터 훨씬 더 속도 내에서 행정수도의 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속도를 좀 내는 게 좋겠다. 뭐 그 이유는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게 행정 중심 도시와 경제 중심 도시를 따로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뉴욕주는 뉴욕이 경제 중심이지만 행정수도는 앨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시면 경제 중심은 LA지만 행정수도는 세크라멘토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이혼하는 제도는 우리가 잘만 운영하면 훨씬 더 유용할 거라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뭐 우리가 하는 우스갯소리로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금 기류에 있다는 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 되고 하는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저는 행정의 비효율을 좀 초래하지 않겠냐 생각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같은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사무실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전문성도 제고되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데 아마 그런 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도 저는 행정수도 건설이 조금 원래의 모습대로 좀 속도를 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전진영님의 질문인데요. 그간의 논의는 주로 분권이 행정분권이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리고 이전도 산업 이전 정도만 돼 있는데 그것의 에너지의 중심인 정치,
정치 권력의 분권 문제는 별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점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권력을 분권화시키는 거, 예컨대 정당 체제의 분권화, 뭐 지역 정당 허용이라든가 이런 거고, 현재 중앙의 정당들이 지방의 공천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개혁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프레hen시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분권할 때도 분권의 대상은 정치 분권, 행정 분권, 사법 분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분권을 한 그릇에 담아서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인크리멘탈 방식이라고 해서 실현 가능한 아이템을 먼저 한 그릇에 담아서 그걸 먼저 추진하는 방식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주로 후자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행정 중심의 분권을 먼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과 같은 지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방자치 부활도 행정적인 차원의 부활이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 분권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그 다음은 저는 재정치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 개정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혹시 가능하면 지금 헌법에 의하면 입법 기관이 좀 국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입법 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이렇게 입법 기관이 만약에 국회와 지방의회로 바뀌게 되면 지방의회도 상당한 넓은 의미의 입법권을, 자주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국회의 권능도 일정 정도 이렇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정당 관련 제도라든지 선거 관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분권화되지 않겠나. 그게 아마 저는 다음 단계의 분권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성취를 하게 되면 저는 사법부의 분권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만든 자치법규의 그 법기성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법기를 해석할 수 있는 제3자의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인 지방특별행정기관으로서의 사법부가 아닌 그야말로 뮤니시플 코트와 같은 그런 지방 부분도 필요한 때가 저희들은 오지 않겠나. 아마 그게 저희들의 자치분권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규호님의 질문인데요. 지방세만큼이나 국고보조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능력은 지역 고유 사업의 기획보다는 국고보조 사업을 얼마나 따오냐로 평가되는 실정입니다. 이거에 의한 문제인데 중앙부처가 아젠다를 제시하되 이거 동원 가능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정말 자율성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보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업을 줄 때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하는 국고보조금 정도보다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전 제도를 넘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체적으로 사업 방식과 절차 등을 명시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이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일체 붙이지 않고 폭넓은 재량을 주는 교부세 제도가 있고, 예. 이 중간 형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정분권을 하면 아까 우리들이 현재는 좀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좀 개혁을 하고 있지만, 이 국고보조금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재정분권의 상황이라고 보고, 가능적이면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국고보조금보다는 지방의 재력이 많은 이제 종전의 양도금 제도라든지 또는 교부세 제도를 늘려야 한다는 데서 저도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영 교사관 다시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방 교부세 이야기가 나와서요. 사실 자치분권 균형 발전 조화로운 과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인 것 같습니다.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인데요. 재정분권 정부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직도 지방자치 간 재정 격차가 큰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또 좋은 제도가 저희 지방교부세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수치를 보면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내국세 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좀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한 의원님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어느 정도 좀 상향이 필요하신지 그런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장을 할 때 우리 지금 교부세는 국세의 19%에 해당되는 지방 교부세를 지금 주고 있는데,
재정 문건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 하나는 교부세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 정부가 받는 이제 이전 재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를 높여주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를 높이는 일은 지금 교부세는 손대지 않고 지방세 인상만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기를 하면 저는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방세율을 높여서 국세지방세율을 6대 4까지 만들어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8대 2였던 국세지방세를 7대 3으로 만들고 그거한테 6대 4까지 가겠다는 건데 현재 지금 76대 24 정도 좀 와 있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2단계가 되면 절대 7대 3을 맞추기. 저희 목표가 지방에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교부세율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 그러니까 확충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길을 걸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지방세를 확충하는 데에 초점이 두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느 뭐 정부가 바뀌어 상황이 바뀌면 지방세는 놔두고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책적 비중을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데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방세를 강화하면은 그만큼 교부세가 교부세 조정 역할 동시에 강화돼야겠네요. 왜냐하면 지방세율을 높여서 국세가 지방세를 이전하게 되면 교부세율은 그대로 세율은 그대로 있지만 교부세는 조금 낮아집니다. 그렇죠. 예, 예. 국세 부분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뭐 보완책이 들어가 있는가요? 어떤 예,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배분할 때 지방세가 만약 일정 정도 확정되면 그 배분할 때 교부세가 낮아진 거에 대한 것도 상충할 수 있는 그 세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 그 때로는 그 상생 발전 기금이라도 부르고요. 또는 배분하는 공식도 대도시 또는 지역 또는 농촌 지역을 나눠서 1대 2대 3으로 나누는 방식을 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한도 재정 문건을 통해서 손해 보는 지방자치단체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이재님의 질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제 관련 질문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시민들은 자치경찰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을까요? 뭐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상당 부분이 알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정전에 서울에 있는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청 이름이 서울경찰청으로 바뀌었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지방에 있는 경찰청에서 다 지방이라는 용어 다 떨어졌습니다. 아, 예. 이 말은 종전에는 국가경찰의 지방 특별행정기관이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 LAPD, NYPD처럼 서울경찰청. 이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인데 이제는 확실하게 서울경찰청이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그게 그거려니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었겠네요. 네. 우선 뭐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현재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주시죠. 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맨 처음에 저희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설계할 때는 국가경찰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독립된 조직의 독립된 사무를 갖는 자치경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오나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청 수준의 자치경찰본부, 경찰청 수준의 자치경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독립된 건물도 가져야 되고 독립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게 추산이 돼서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는 한 개의 조직이 별개의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개의 건물이라든지 조직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조직이었던 경찰 조직을 반국가 반지방의 협력 조직으로 아까 제가 중앙지방 협력 조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협력 조직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이 협력 조직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는 용어가 다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종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했던 각 시도 경찰청을 시도 경찰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한 개의 조직이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이용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여성 청소년 생활 안전, 지역 교통, 특히 지역 경비에 관련된 사무는 자치경찰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혹시 112 같은데 전화해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이제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0부터 1, 2, 3, 4. 대개 이제 0, 1, 2는 급하고 중대한 일, 3, 4는 급하지도 않고 뭐 중대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처리할 일이 있는데 아마 자치경찰과 관련된 사무는 되게 3, 4 코드에 주로 걸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들을 주로 법 집행도 사무도 있지만 주로 치안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안 서비스가 일반 행정과 이렇게 연계 협력이 강화되면 주민들이 느낄 체감도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제 얘기할 때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릴 겁니다. 하나는 지역 또는 지방 단위에서 경찰을 운영한다는 차원과 주민 또 시민이 직접적으로 경찰 자체를 뽑는다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할 건데 네. 그 점에서는 지금 지역 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긴 합니다만은 주로 생활 편의 관련 사안이고 중요한 경찰 권력 부분은 여전히 기존의 국가 체제로 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경찰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점에서 이후로 자치경찰제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 같은 것,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잠깐 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경찰의 완전한 1991년도에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때하고 유사한 상황인데요. 뭐 완전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8년부터 자치경찰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는데 이혼화 모형이 됐더라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정체성 있고 독립성 있는 자치경찰을 좀 경험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않은 상황도 발생했고 또 자치경찰을 좀 어떻게 보면 임기 내에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좀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이 일어나 모형으로 이해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급한 거는 급한 대로 고쳐 나가면서 할 텐데 현재 이제 가장 먼저 논의된 거는 시도 자치 경찰은 시도에 소속돼 있지만 시도지사가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지금 5개의 기관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2분, 시도지사가 1분, 국가경찰위원회가 1분, 시도교육감이 1분, 그다음에 위원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2분 하는데 자치경찰을 위한 법에는 특정 성별, 그러니까 남녀입니다. 특정 성별이 6명 이상, 60%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지금 경기도는 남부 북부 2군데의 경찰청이 설립됐는데 18개 중에 한 4군데인가가 지금 여성 의원들이 지금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우선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2분씩 추천하는 그 기관이 제가 2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2분, 위원 추천위원회가 예. 2분인데 뭐 이런 데는 반드시 1분 이상은 여성으로 해야 하거나 또는 인권 전문가들이 어떻게 다수 추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지역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자치경찰 사무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각 지역마다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증 정신 질환자의 문제도 그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영역을 놓고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하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센터를 더 좀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이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의 체감도도 높이고 또는 또 보건복지 또 이런 영역과 연결되면 이렇게 순찰하시면서 또 복지 영역도 이렇게 체킹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창출해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주요 이제 자치분권 논의가 또 균형발전 논의가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지방 스스로에 관련된 얘기를 박영원님, 김형진님이 비슷한 질문을 줬습니다. 박영원님은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가 변화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김형진님은 자치제도 개편 시 지방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에도 마련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그 제안에 대한 답으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방자치를 부활해서 지방자치 첫 건말을 거둘 때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만들었죠. 그때 단체장이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만들어 예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서울시청이라고 하면 서울시청 광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시청광장 공개에 관한 조례가 주민들의 이제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그 조례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종전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그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조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소례를 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라는 게 저절로 커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시면 종전보다도 지방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제도적으로. 저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전국에는 지방 지역의 자치 역량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의미가 갔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방 집행부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저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도 행정정보 의무 공개 조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도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좀 공개해야 되고요.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 표결 제도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뭐 의장단을 선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제해놓고는 투표를 할 때 찬대 반대한 거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종종과는 다르게 정책 결정이나 예산 심의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또는 이해 충돌에 대한 조항도 강조했고요. 또 겸직 금지에 관련된 정도 명시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또 그 사항을 또 공개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도 상당히 체험적으로 강화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재현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 지방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덧붙여서 제가 추가하자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또는 협력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게 두 가지 각도의 말씀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나타난 지방의 역할에 관련 말씀이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스페셜 상황에서의 지방의 종합적인 역할인데 뭐 전자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라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지방의 재발견을 낳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우리는 익숙한 용어인데요. 뭐 스라이브스루라든지 또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또는 뭐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이게 다 지방에서 이니셔티브가 돼가지고 발전된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지방이 같이 참여하는데 많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전 지방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에게 역학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 또 향후 지금 저희들 일괄법 내에도 전염병 관리 실태를 시, 군, 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많이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도 더욱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상황 내에서 지방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대한 측면의 얘기인데 저는 우리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만든 취지도 중앙지방이 협력해서 뭐 국가 위기의 상황이 됐든 정상적인 상황이 됐든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향후는 아직도 뭐 자치분권이 영원한 선일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저는 분권이 좀 더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행정분권이 어느 정도 되면 정치분권, 사법분권도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차원에서 향후 지방의 역량은 더욱더 강화해야 돼 나가는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영 조사관 네, 마지막 추가 질문 되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분권위원회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주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거 못지않게 지방 정부가 지방세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과세 자주권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만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또 세율을 변경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지방 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묘책이 있으신지 위원장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좀 하 박사님께 제기하신 과세자주권의 강화에 대한 원칙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지방 정부가 이 지방세라고 하는 에 대해서는 세율도 좀 정하고 때로는 세목도 좀 늘려가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와 같은 우리 헌법 구조화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 탄력 세율이라든지 또는 뭐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는 가능하지만 그 새로운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우리가 헌법 개정하는 상황이 도래가 되면 과세자주권의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되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현재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때 고려돼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재산세를 예를 들면 지금 재산의 가격이 강남과 예를 들면 강원도의 양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이 과표의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수직적 재정 조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재산세 수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을 균형발전기금으로 낸다든지 또는 상생발전기금을 수준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과세자주권이 조세 정하고도 적절히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같이 고민해 줘야 할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질문 이 질문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세진님의 질문인데요. 지역의 학령 인구의 감소로 교육 재정 교부는 오히려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 점에서는 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비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뭐 깊은 지식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그 재정권을 논의할 때 그 교육부도 그 대표자로 한 분이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학령 인구는 분명히 주는데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교육비가 많이 남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제 지방교육 교부세를 지급할 때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데 특히 인구 감소나 등을 고려해서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시도 교육청하고 시도가 그 공동 사업비 정도 명도로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런 논의는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폭넓게 연계 협력하는 부분의 논의가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데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수련 위원장님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입법과 국회에 지원하실 내용이 있다면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치분권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연역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혹시 민주주의로 하면 권력 분립이 필요하고 특히 중앙지방 차원의 권력 분립이 저는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자치분권이 지역 단위에서부터 시군구, 시군의 저는 정치나 갈등 관리의 좋은 훈련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귀납적 측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앞에 지금 5개의 선진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나라는 다 자치분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고 그동안 또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많은 부처 또는 특히 국회 협조를 얻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발의는 돼 있으나 처리하지 못한 사건 법안들이 몇 건이 있는데 하나가 고향사람 기부금법입니다. 아까 이제 지방재정 관련 논의도 많이 생겼지만 저는 고향사람 기부금법이 입법화되면 지방재정 확충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에 들어왔습니다만 주민참여 3법이라는 후속 법률이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바람법입니다. 특히 이 주민바람법은 종전의 간접 발의를 직접 발의로 변경한 제도라 조속히 좀 입법화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의 자치분권 염려 2.0 시대를 열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위원회도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이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가 되고 또 협력적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현 정부의 정책을 포함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다루던 아주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됐던 내용들은 국민들의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라든가 균형 발전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됐겠지만 이후에 입법조사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하는 또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참여했던 분들 또 기본 발제해 주신 김순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7차 포럼이었는데요. 다음 8번째는 주제가 다음 달에 있을 8번째 시선과 논단 포럼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삶의 어려운 문제,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거를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초대 손님으로 오실 분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전에 경북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죠. 관련해서 양극화 문제 다루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선과 논단 입법정책 토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